세 번째 섹션의 제목은 영화적 프레임의 확장입니다. 동의대학교 이상호 교수님께서 사회를 맡아주실 거고요. 패널로는 정혜진 경희대학교 교수님, 유태경 중앙대학교 교수님, 정석희 EVR 스튜디오 수석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사회를 맡은 동의대학교 미디어 광고학부 신문방송학 전공 조교수 이상욱입니다. 오늘 앞에 섹션들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저도 영화 현장에서 조감독과 연출부 생활로 서너 작품을 몸을 담았던 입장에서 또 마침 시기적으로 그 아까 얘기하셨던 DI 즉 필름과 디지털로 넘어가는 순간들이나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VFX를 주로 담당해서 연출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얘기들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섹션이 VFX의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보여주셨고, 두 번째 섹션이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 영화의 그런 복원과 보존 문제를 얘기하셨다라고 하면, 오늘 마지막 섹션인 영화적 프레임의 확장은 미래를 얘기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디지털 VFX의 발전은 지금 우리의 영화계에 어떤 정의부터 흔들어 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실은 오늘 얘기해 주실 세 분의 발제자분들께서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변화들 그리고 그 미래상을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정혜진 교수님의 발표를 듣겠는데요. 경희대학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님이시고요. 이런 문화 연구를 기반으로 영화의 확장, 특히 디지털 기술과 영상 매체의 미학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리고 나아가서는 디지털과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하여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계를 넘는 VFX라는 제목으로 현재 한국 VFX의 발전 성향과 방향과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를 조금 이론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혜진입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기대보다 많이 와주셔서 지금 너무 기쁜데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발표를 하신 정찬철 교수님께서 지금 VFX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좀 주변부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동의는 하고 있고 그 주변부에 있는 학자 중 한 명이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이쪽에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들을 가지게 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지점에서 이렇게 맞닿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VFX가 그냥 기술이다, 그냥 영화의 한 일부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넓은 다양한 학제들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와도 그것이 연관이 있는데요. 제목은 그냥 전 짧고 굵은 제목을 좋아해서 경계를 넘는 VFX라고 정했습니다. 그 경계가 어떤 것이 있는지는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션 주제가 영화적 프레임의 확장이라고 정해졌는데요. 이게 영화 매체의 확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다른 미디어와의 융합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다양한 학제들이 맞닿은 지점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제 연구 관심사는 그 디지털 영화, 디지털 미디어 그리고 트랜스내셔널 글로벌 그쪽에 관심이 있는데 그 부분이 그 두 학제가 혹은 관심사가 맞닿은 부분이 VFX 파이프라인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것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VFX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그 지리적으로 분산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디지털 기술이기 때문에 그 두 지점에서 어떻게 디지털 파이프라인이 제작 현장이 바뀌고 있고 제작 과정이 바뀌고 있고 그것을 연구자로서 어떻게 연구를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굵은 넓은 질문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요에서도 썼지만 카메라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사운드 기술, 음향 기술 아니면 디지털 기술, VFX 기술 그 다양한 기술들에 초점을 맞추면 영화 이론 혹은 영화사 혹은 영상 매체의 역사를 어떻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영화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부분에 그러니까 기술적인 발전의 그
관심을 갖게 되면 예전에 주변 보였던 것들도 굉장히 더욱더 부각되고 사실은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구나라고 발견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고 그냥 이렇게 정리해 왔지만 제가 가장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 영화 산업적인 측면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VFX의 중요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그 제작 과정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는데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특히 오늘 말씀드릴 그 트랜스내셔널 부분과 굉장히 연관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많은 그 토픽을 통해서 영화 매체를 다시 정의하고 재고해보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매체적인 특성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래서 영화 속 스토리나 아니면 뭐 비주얼은 어떻게 변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다 세세하게 공부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영화 산업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산업에 계신 분들도 있고 해서 좀 약간 입장이라기보다는 좀 시각 저는 연구자로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이론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경계를 넘는 유동성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에게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 이 얘기를 다 하고 싶지만 시간상 국가 간 경계 그래서 트랜스내셔널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 매체 간 경계 그 트랜스미디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트랜스미디어까지 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이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앞으로 계속 지속될 그 토론의 뭐 첫 장을 연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좀 그 힘을 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 마지막으로 그래도 한 가지는 좀 초점을 맞추고 강조를 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산업과 학계 간 경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이 많은데요. 사실 산업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산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소통의 방식들이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런 자리가 굉장히 반갑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제일 처음에 보여드리는 거는 약간 네. 제가 아주 예전에 쓴 인터뷰 기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인터뷰 기사가 뭐 제목도 뭐 Global Visual Effects Pipelines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오늘의 주제와도 굉장히 잘 맞닿아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 이 인터뷰가 진행된 것은 2010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C그래프에 참석을 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거기서 MPC라는 회사에서 그 무빙 픽처 컴퍼니의 약자긴 한데 그냥 MPC라고 불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글로벌 헤드 오브 파이프라인을 직책을 맡으신 한스 리클레프스 네. 라는 분이 거기서 발표를 하고 거기서 패널을 꾸리고 발표를 하시는 걸 보고 제가 너무 영감을 받아서 저와도 인터뷰를 해달라 해서 인터뷰를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가령 그 비주얼 에펙스 파이프라인을 만들 때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많은 다른 도시들의 세계 곳곳으로 분산된 도시들의 서로 어떻게 소통을 하고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한 그런 인터뷰가 있는데요. 혹시 궁금하시면 저기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게 트래킹이 되는데 제가 쓴 다른 학술 논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와서 보고 있어서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그때 2010년도에 제가 스크린 캡처로 그 NPC가 어떤 도시들의 지점이 있는지를 스크린 캡처를 해서 통해 봤는데 여기서 좀 제가 관심 있게 살펴본 것 중에 하나가 그 밑에 그 도시의 이름 밑에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강조되는 것이 우리는 24시간 가동되고 있다. 그렇죠? 어떤 지점에서 이제 끝나고 직업을 마치고 집에 가면 그 다른 지점에서 그걸 다시 릴레이 받듯이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 것에서 굉장히 강조해서 사실 저희 그 큰 세션의 제목에 제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던 것처럼 예전에 대영 제국에는 뭐 해가 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을 우스갯소리로 하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 패널에서 아무튼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을 보였고요. 그리고 지금 MBC
얼마 전에 들어가서 다시 캡처를 해보니까 조금 변동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그러니까 굉장히 탄력적으로 변동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와서 봤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게 그냥 키워드를 정리한 거고요. 저걸 다 세세히 말씀드릴 시간은 없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있는 그 노란색으로 강조를 한 부분을 보시면 그 공유된 상상력이라는 제가 말을 저기다 썼는데 이것은 상상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만 머무르는 상상이라고 생각하시기 쉬울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기술적으로 시각적으로 물질적으로 구현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상상으로만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앞에서 그 김승경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뭐 별로 오래 말씀드리지는 않을 건데요. 어쨌든 한국 VFX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고 그것이 뭐 한국 콘텐츠뿐만 아니라 해외 콘텐츠 뭐 아웃소싱 하기도 해서 그런 식으로 경력도 쌓고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물론 많은 얘기가 되고 있는 그 OTT를 통해서 많은 자본이 들어가기도 하고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사실 유동성이라는 말을 통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좀 맞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유동성의 이면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사실 이 유동성에 강조하다 보면 잊혀지는 부분도 많이 있고 사실 그 사이에 마찰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늘은 집중해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도 있다고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도 뭐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는데요. 사실 이런 매체를 통해서 필터링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감안하고 보셔야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을 좀 강조한 기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작비도 증가하고 물론 이것이 뭐 한쪽으로만 쏠리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겠지만 네, 그 대중 매체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아까 한산 얘기도 나왔지만 뭐 물에 배를 띄우지 않았다. 그리고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없어도 사실 VFX는 아주 스며들어 있다. 영화 속속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양적인 성장에서 좀 약간 벗어났다, 지나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그 숫자가 가지는 위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000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강조됐고 그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장했다. 뭐 그런 부분도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런 메이킹 영상이나 여기 바로 옆에 정석희 그 VFX 디렉터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영상자료원에서 진행한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 스태프들과 인터뷰를 하는 굉장히 길게 1시간 넘게 인터뷰를 하는 그런 많은 행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밑에 보면 알 수 있듯이 뭐 예능 그러니까 대중매체에서도 굉장히 CG나 그 VFX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다 봤겠지만 시네이시벨에서도 그 특집을 하기도 했고 그 오른쪽 아래 에 보시면 그 승리호에 초점을 맞춰서 역시 정석희 본부장님께서 그때 정찬철 교수님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한 그런 기사도 나오고 아무튼 곳곳에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십니다. 사실 트랜스내셔널 시네마를 얘기할 때 그 영화 이론에서 영화 학에서 제가 관심을 갖고는 있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트랜스내셔널리티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쿼트를 했는데 여기서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부분은 그 뉴미디어 기술의 영향,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뉴미디어, 물론 뉴미디어 안에 무엇을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 차이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뉴미디어 기술은 언제나 이렇게 호명되고 거론되는 그 부분이 있고요. 승리호 얘기 잠깐 하고 끝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승리호는 많이 보셔서 뭐 제가 뭐 스토리를 뭐 길게 얘기하고 그렇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제가 이야기거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겠지만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런 유동성, 특히 초고가적 유동성이 어떠한 그러니까 영화 산업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영화 제작이 어떻게 변화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물질적인 흔적이 영화 내에서 어떻게 발견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데 승리호가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생각해볼 점을 던져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서요. 아까 말씀드린 그 SF 장르에 공유된 상상력을 인용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뭐 잘못하면 이거 카피한 것이다, 뭐 할리우드 따라했다, 뭐 그런 식으로 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그것보다는 어차피 많은 서로 다 인용하고 있거든요. 다 레퍼런스하고 뭐 스페이스 오디세이 1960년대 나온 영화 계속 사용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어떻게 그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서로에게 어떻게 유의미한 관계를 형성시키는지 네트워크를 형성시키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았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건너뛰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시적으로 그런 트랜스내셔널 초국가성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이외에도 그러니까 설정에서도 그러니까 다민족 다문화 공동체라는 설정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국가가 어느 정도 형태로 남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정확히는 모르겠고 어쨌든 거대 기업 이 초국가 거대 기업이 그 통치를 거버넌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는 아주 익숙한 전지구적인 디스토피아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 황폐된 지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영화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이미지 몇 개를 보여드린다면 이런 느낌으로 영화에서 볼 수 있는데 뭐 블레이드 러너는 뭐 워낙 많이 얘기돼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멀티컬처럴리즘 이게 약간 캐주얼한 코스모폴리타니즘 혹은 캐주얼한 멀티컬처럴리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깊이가 없고 좀 약간 표상적으로 표면적으로 그런 기호화돼서 이렇게 소비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언제나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블레이드 러너를 봤을 때는 아까 보신 그 누런 그죠? 그 뭐지? 더스트 스톰 그 먼지 스톰의 그런 그 황폐화된 지구를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미지가 제작되고 소비되고 공유하고 있는지의 예시로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 더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이 빨리빨리 지날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이 말씀 드리고 끝낼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그 트랜스내셔널 얘기를 하면서 사실 승리호가 굉장히 많이 회자된 것이 이제 우주 공간으로 들어갔다. 그 한국 SF 영화가 이제 뭐 많지도 않거니와 이제는 지구 밖으로 나갔다 되는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그것이 그 우주 공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국가적이 을 떠나서 탈국가적이지 않는가 그런 공간 현성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 역시 탈지구적 유동성 그렇죠 더 이상 그 뭐지 중력에 구애받지 않고 그 이상을 꿈꾸는 그런 서사 혹은 이미지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뭐 탈국가적인가라는 질문을 사실 저는 던지고 싶고요. 오늘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은 없지만 함께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주의 재현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상상력의 공유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구의 대안이 되는 이 우주 공간이 그러니까 누구의 소유인가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는 물론 우주의 재현의 이미지가 어떻게 제작되고 소비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는데 그 기술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그 인터뷰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린 그 인터뷰 에서도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국내 VFX 회사 간의 협업 이 부분이 굉장히 선례를 세운 것이라고 말씀을 정석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한 영화의 한 스튜디오 그러니까 집중해서 일을 했다면 이제는 협력 관계를 형성해서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형성을 했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기술적 호환성이라든가 뭐 통일성,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만든 에셋과 여기서 만든 에셋이 어쨌든 서로 합이 맞아야 되잖아요. 합이 맞기도 하고 그 이음새 없이 약간 매끄럽게 그러니까 튀는 거 없이 이렇게 균일하게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엄청난 노동과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해드리고 싶고 제가 좀 궁금하게 재밌게 들었던 부분은 그러니까 해외 회사의 그 오픈 소스 프로그램을 사용하셨다라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이 아닌가. 어쨌든 효율적으로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래밍을 공유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 회사의 그런 IP이기 때문에 그런 걸 공유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편의를 위해서 혹시 공유한 것이 아닐까라는 사실 저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보여드리는 것은 그 덱스터가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유랑지구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에 참여를 해서 굉장히 많은 경력을 쌓게 되었고 그것이 그러니까 승리호라는 영화에서 그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사실 유랑지구와는 어떻게 좀 더 확실한 그런 연결고리는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과정 혹은 역사가 어떻게 그 영화 하나하나에 혹은 기술 발전 하나하나에 어떻게 녹아들여져 있는지 스며들었는지 한번 함께 생각해보자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네, 트랜스미저는 역시나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게 되는군요.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가면 네, 사실 제가 2010년도에 그죠 2010년도에 그 아바타에서 뭐지 디렉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프로덕션 디자인 했던 그런 분이 이제는 우리는 사실 디지털 시대가 아니고 포스트 디지털 시대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갸우뚱했거든요. 아닌 것 같은데 아직은 디지털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갸우뚱했는데 근데 또 다음 발표자분들께서 말씀해주실 버추얼 프로덕션이나 VR, AR, 메타버스 그런 부분들이 포스트 디지털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치고 마이크를 다음 발표자분께 넘기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오히려 우리나라가 국제화돼 있다라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트랜스내셔널, 트랜스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지만 그것을 구현해 주는 게 VFX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지적해 주신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유태경 교수님, 중앙대학교 예술공학대학 예술공학부 교수로 계신 유태경 교수님의 발제를 듣겠습니다. 유태경 교수님께서는 현장에서 VFX 작업뿐만 아니라 VR 콘텐츠를 만드시는 직접적인 작업 경력을 많이 가지고 계신 현장 기반의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VR 툰이라든가 헬프미 같은 VR 툰 같은 경우는 해외 영화제에서도 수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계신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버추얼 프로덕션에 대해서 조금 더 최근의 경향들과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유태경입니다. 마침 오늘 제 발표 순서가 정혜진 교수님과 정석희 수석님 사이에 있는데 이게 이제 정혜진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학계와 산업계의 경계 같습니다. 제가 지금은 저기 중앙대학교에 있지만 최근까지 산업계에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학계로 넘어오게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등장했던 그 고릴라나 이런 것들을 만들던 VFX 업계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최근에는 VR 컨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오프라인 쪽과 지금 리얼타임이라고 하는 그런 매체의 성격이 다른 것들의 경계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전공 또한 예술공학이라고 예술과 공학의 경계를 탐구하는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그런 맥락에서 오늘 약간 중간자적인 시각을 듣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VFX 시각 효과를 약간 그 광의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각적인 표현의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그 전체적인 행위를 저는 VFX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버추얼 프로덕션은 그런 시각적 표현의 한계를 실험하는 가장 최첨단, 최전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추얼 프로덕션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제가 보는 그 개인적인 그 미래는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뤄볼 내용은 많이 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발표 자료가 많은 게 좀 후회스럽긴 한데요. 착착 넘기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버추얼 프로덕션 상당히 상투적인 얘기지만 디지털 세상과 물리적인 현실 세상이
실시간으로 만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걸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술적인 솔루션을 버추얼 프로덕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상투적인 얘기지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저만한 정의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버추얼 프로덕션의 정의를 잘 내린 문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버추얼 프로덕션도 넓게 보면 상당히 넓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단어의 뜻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가상 제작이죠. 가상 제작을 위한 많은 활동들이 사실 버추얼 프로덕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사는 월드를 캡처하는 로케이션 스캐닝이나 세트 스캐닝, 아까도 라이다라는 얘기가 잠깐 나왔었죠. 그리고 다양한 것들의 디지타이제이션. 디지타이제이션은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거죠. 지금 영화는 그 기술과의 밀월 관계에서 가장 끝점에 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디지털로 제작되고 다뤄지고 있죠. 그래서 디지타이제이션은 버추얼 프로덕션에 없어서는 안 될 주요 요소고요. 또 저는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버추얼 프로덕션의 가장 큰 미덕이 시각화라고 합니다. 즉각적인 시각화. 그래서 프리비즈나 테크비즈나 포스트비즈 같은 그런 시각화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퍼포먼스 캡처. 물론 지금은 여러분들이 직면하시고 바로 이렇게 목격하시는 게 공간을 배우 뒤에 놓게 되는 현장이지만 실제로 그 현장에는 배우도 들어가야 됩니다. 버추얼로 디지타이징된. 그렇기 때문에 퍼포먼스 캡처가 중요하고 모션 캡처나 아예 전체적인 3D 지오메트리 데이터를 스캔하는 볼루메트릭 캡처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자, 그리고 시뮬캠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아바타에서 처음 쓰였던 기술입니다. 그 실제로 가상으로 만들었던 것을 미리 준비했다가 배우가 크로마키 앞에서 연기를 할 때 그게 합쳐진 상태를 현장에서 보는 거죠. 그걸 이제 시뮬캠이라고 하는데 온셋의 시각화가 버추얼 프로덕션의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망라되면 인카메라 VFX, 말 그대로 VFX를 카메라 안에서 끝을 내는 그런 작업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버추얼 프로덕션의 아이콘이 돼가고 있는 만달로리안 시즌 1의 장면인데요. 지금 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최근의 협의의 버추얼 프로덕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로 LED 월 앞에서 배우가 연기를 하고 촬영을 하면 실제 카메라 안에서 VFX 과정이 필요 없이 작업이 끝나게 되는 거죠. 물론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버추얼 프로덕션의 한계상 저렇게 라이브니스를 유지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저렇게 인카메라로 VFX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지만 사실 이건 상당히 협의의 버추얼 프로덕션이고 좀 더 들여다보면 기술적으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 현장에 놓이는 배경, 가상의 배경을 배우 뒤에 놓게 해주는 LED 월, 그리고 LED 월에 있는 배경들을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서 바꿀 수 있게 카메라를 추적해주는 카메라 트래킹, 그리고 트래킹된 카메라의 자세나 위치에 맞게 배경 화면을 갱신해서 매 프레임, 그러니까 1초에 한 30번 정도를 업데이트 해줄 수 있는 실시간 시각화 기술, 이렇게 세 가지가 인카메라 VFX를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그 작업들이 예전에는 없었느냐? 많았습니다. 그 라이브니스를 생산성과 다양한 목적 때문에 개발했던 것이 후면 프로젝션이죠. 뒤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장면에서 특히 많이 쓰이죠. 히치콕도 많이 썼었고 이 당시에 상당히 많이 쓰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인카메라 SFX라고 할 수 있겠죠. 닥트노라고 007 살인번호라는 영화에서 후면 프로젝션이 사용됐던 건데, 어쨌든 현장에서 배우가 그 프로젝션 되는 배경 앞에서 연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리어 프로젝션도 VFX의 전신이라고, VP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리어 프로젝션이 한계가 있어서 화질이나 정확성 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때부터는 그 앞쪽에서 프로젝션은 프론트 프로젝션이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오블리비언처럼 실제 그 존재하지 않는 공간을 저렇게 백그라운드에 만들어 놓고
아시는 것처럼 이 스카이 타워는 유리로 만들어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경에 있는 반사들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전면 프로젝션들을 썼었죠. 그런데 사실 살짝 퇴보하는 느낌으로 어느 순간 모든 세트가 크로마키로 바뀝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크로마키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 제작 공정상 모든 결정이 앞쪽에서 끝나지 않고 뒤쪽으로 미뤄지기 때문에 사실 제작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그린 스크린이나 블루 스크린 같은 크로마키 세트가 상당히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린 스크린이 자주 쓰임으로써 리스크가 생깁니다. 시각적인 단절이 생기는 거죠. 저도 그 VFX 온셋에 자주 나가는 입장이었는데 어느 순간 나가보면 그림밖에 안 보이는 거죠. 내가 뭐 앞에서 찍고 배우는 누구와 인터랙션을 하는지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을 프로덕션 단계가 아닌 최종 결정을 포스트 프로덕션으로 미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리스크들이 커지게 되는 게 바로 그 이후에 사용되게 되는 크로마키 앞에서 촬영한 이후에 포스트에서 합성을 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다가 이런 한계들이 개선이 절실해져서 하이브리드 형태의 버추얼 프로덕션이 나옵니다. 실제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LED 월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크로마키 앞에서 찍을 때 다른 모니터를 통해서 미리 준비된 공간과 임시로 합쳐보는 거죠. 지금 보시는 영상은 AI라는 영화에서 ILM이 시도했던 게임 엔진 배경을 실제 배우들의 그 연기와 합쳐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게 극에 달한 게 사실 저는 이 영화의 메이킹을 보면 저 소년이 상당히 가엾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안에서 사실 영화를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때 그 정글북의 사례에서도 하이브리드 형태의 버추얼 프로덕션이 많이 사용됩니다. 실제 시뮬캠이라고 하는 저 카메라로 찍으면서 뒤쪽에 있는 스크린으로 같이 보죠. 사실 좀 저는 그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 액터가 보지 않고 대부분 디렉터가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온셋에서 얘기할 일이 있으면 배우도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자, 이러다가 LED 볼륨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만달로리안에 사용됐던 ILM이라는 회사의 스테이지 크래프트라고 이렇게 큰 볼륨, 그 당시에는 큰 볼륨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국내 이것보다 큰 볼륨들이 더 많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실시간으로 카메라가 트래킹되고 시각화되기 때문에 이제는 리어 프로젝션과 프론트 프로젝션 때 카메라를 고정해야 됐던 제한 사항이 없고 카메라를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그렇지만 레이턴시가 있기 때문에 한 7, 8프레임 정도의 레이턴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워킹에 제한이 있죠. 그리고 모아레가 있기 때문에 배경을 클로즈업 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춘 솔루션들을 준비합니다. 실제로 만달로리안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카메라를 빨리 움직여야 되는 경우에는 그 크로마키 배경만 그 카메라 사이즈에 띄워놓고 나머지는 실제로 버추얼 공간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야 만달로리안의 그 투구에 리플렉션이 제대로 맺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기술적인 해결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추얼 프로덕션이 여러분들한테 좀 임팩트 있게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가 실제 사용되고 있는 DMX 라이트라는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지기에는 좀 제한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상에 있는 조명이 실제 조명과 싱크를 이루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가상 공간을 돌아다니는 것처럼 이 사람이 그 조명이 비춰지는 거죠. 어쨌든 이런 그 LED 볼륨 덕분에 이제는 모든 것을 포스트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세트에서 하는 쪽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버추얼 프리 프로덕션이라고 할 정도로 프리 프로덕션 때 뭔가 가상 공간에서 실험을 하고 그것들을 의사결정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제가 이 발표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겁니다. 필름 메이킹을 지금까지는 상당히 우리가 디테일 전환을 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의사결정만은 아날로그적으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름 메이킹을 이런 디지털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처럼
애자일 형태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애자일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을 뒤로 미루지 않고 미리 쪼개서 작은 의사결정으로 하게 되고, 또 하나는 미리 시각화한 것을 사이클을 여러 번 돌면서 최종 결과물로 단계적으로 퀄리티를 높인다, 이런 접근법입니다. 실제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이런 애자일 프로세스가 많이 주목을 받고, 특히 제가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트라이페카 그 페스티벌에서는 오타가 좀 있긴 한데요, 언리얼 엔진을 보고 시나리오를 쓰는 거죠. 시나리오를 쓰는 단계부터 비주얼과 싱크를 맞추는 겁니다. 제가 애자일이란 말을 쓰고 싶었던 건, 물론 콘티나 스토리보드도 2차원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지만 실제로 버추얼 프로덕션 필름메이킹 형태와 좋은 싱크를 맞추려면 좀 더 버추얼 공간이 폭넓게 프리 프로덕션 때부터 쓰여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는 저는 버추얼 프로덕션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프로젝트에서 버추얼 프로덕션에 맞춰서 기획을 해야지, 이렇게 보수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인데, 최근 지금 보시는 1899의 메이킹을 보고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다크베이라고 하는 버추얼 프로덕션이 턴테이블 위에, 김벌과 턴테이블이 합쳐진 형태 위에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바다로 유람선을 끌고 나가서 찍어야 될 부분들이 버추얼 프로덕션 위에서 찍혀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버추얼 프로덕션에 제작을 맞춰야 되는가 하는 입장에서 사실 제작에 맞춰서 버추얼 프로덕션 솔루션이 좀 더 유연하게 적응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저는 사실 버추얼 프로덕션이 영화적인 상상이 버추얼하게 구현되는 디지털 트윈을 여러분들한테 육안으로 확인시켜주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VP 회사들이 모션 컨트롤 카메라를 로브담에 달아서 버추얼로 카메라 워킹한 것을 VP에서 찍을 수 있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물리적인 것을 가상의 것이 물리적인 것 앞에서 이제 좀 수동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면서 쓰일 수 있는 형태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언페어하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저는 현장에서 배우가 버추얼 휴먼이나 다른 인터랙션 트리킹과 함께 연동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스마트 컨택트 렌즈 같은 경우에 당장 일은 아니겠지만 사실 솔루션은 그쪽을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약간 시간을 잡아먹은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영화적인 상상은 사실 디지털적인 건 아니죠. 아날로그적인 겁니다. 근데 그 영화적인 상상이 디지타이징이 되는 순간에 어떻게 보면 이 버추얼 프로덕션이라는 중간 경계 솔루션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버추얼 프로덕션은 영화적 상상을 디지털 트윈으로, 그리고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한 이후에 그것을 다시 영화로 가장 인터랙티브하게 전환할 수 있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영화 제작을 제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 제조업에서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디지털 트윈이 쓰입니다. 제조상과 똑같은 버추얼 공간과 상태를 만들어 놓고 리스크를 모두 시뮬레이션 한 이후에 실제로 제작을 하게 되죠. 아마 버추얼 프로덕션을 통해서 영화 제작도 그런 디지털 트위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태경 교수님 발제 감사합니다. 이 최근에 인기 있는 메타버스, 네, 그게 사기라는 사람도 있지만 메타버스의 개념인 디지털 트윈까지 이 VFX 그리고 버추얼 프로덕션의 개념을 넓혀서 설명해 주신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정석희 EVR 스튜디오의 XR 미디어 본부 수석님께 발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로 발제하실 내용들은요, 워낙 그 디지털 휴먼이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선생님이시지만 오늘은 스토리텔링의 시각적인 확장인 VR과 관련된 발제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사실상 VR과 영화에 관한 논의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발전된 현장의 시각을 들려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EVR에서 일하고 있는 정석희라고 합니다. 예, 먼저 그냥 잠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VR 영화를 HMD를 쓰고 보신 분이 있으시면 전 손을 좀 들어보실래요? HDR 경험이 있다. 아, 네. 그래도 확실히 여기 오신 분들이 확실히 좀 영화에 관심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있는데, 그럼 하여튼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VR 오늘 얘기할 게 시각정확성인데 VR 영화를 중점으로 해서 말씀드릴 건데, 우선은 이거는 시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시간 끝나시고 꼭 한번 HMD를 끼고 VR 영화를 한번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시각정확장의 대표적 주장인 VR 영화를 중심으로 이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짧은 시간이라서 디테일보다는 왜 VR 역사가 미래의 중요한 그 미디어가 될지를 VR의 역사 잠깐 보고 발전 사항이 되는 거 보고, 그리고 VR 영화에서 쓰이는 문법을 통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새로움을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 참 웃기죠. 계속 호기심을 가지고서는 새로운 걸 원하고요. 한 가지만 있을 때 계속 지루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영화라는 미디어도 역시 계속 확장하고 이제 진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스크린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뭐 엄청나게 큰 스크린에서 보여주다가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입체를 위해서 안경을 쓰고 입체 영화를 보고, 그리고 그게 또 마음에 안 드니까 또 모션 체어와 그런 걸 이용해서 4DX라는 또 그런 걸 쓰죠.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저는 아직 보지 못했어요. 스크린 X라고 그래가지고 괜히 옆에 있는 공간까지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좀 시각적 확장을 누리고 있죠. 지금까지는. 자, 하지만 어떨까요? 지금까지 이거는 다 어떻게 돼요? 모든 네모난 프레임에 갇힌 이제 2D 평면을 본다는 것은 이제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VR 영화가 이제 나오는 건데요. VR 영화는 나는 아니다. 나는 프레임을 갖지 않는다라는 이제 시각적 확장성이 나오게 됩니다. 자, VR 영화, 저 먼저 VR 버추얼 리얼리티 영화를 논하기 전에 먼저 VR이 성공할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선 VR 영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내민 이슈, 즉 성공 불가론으로 꼽히는 단점을 한 가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VR 영화의 제일 큰 단점이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멀미죠. 네, 멀미와 어지러움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 들 수 있겠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이제 직접 이제 영화를 찍으시는 분들의 문제점인데 촬영 환경 제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360도를 찍어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이건 나중에 또 어차피 VR 영화라는 건 하여튼 돈이 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배급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영화의 배급은 어떻게 보면 되게 안정적이죠. 왜냐하면 그 안정적이라는 게 거대한 미디어 그룹이 있어서 그 미디어 그룹이 뭐 제작하고 배급하고 영화를 가서 하는데, 자 지금 VR 어떻게 보면은 VR 영화는 아직 그런 게 뭐 100% 잡혀 있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배급 문제가 또 있겠고요. 자, 그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 가지의 어떻게 보면 단점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단점을 알았으니까 우선 이제 역사를 잠깐 알아볼게요. VR의 대표적인 기기는 여러분들께서 잘 알다시피 이제 HMD나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죠. 자, 그래서 뭐 역사라고 하면은 이게 되게 오래됐어요. 여러분들 뭐 잘 모르시겠지, 뭐 아는 분도 계시고 그랬지만 이게 지금 VR의 뭐 원론적으로 따지면 거의 막 100년 전부터 내려가긴 하지만 HMD 역사로 따지면 1964년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됐고요. 그런 다음에 계속 나사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또 게임 회사들이 있었지만 하여튼 나사에서 계속 시뮬레이션 연구 같은 걸로 해가지고 계속 이어졌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HMD는 한 2010년대, 2000 후반대에 있어서부터는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이렇게 단점이 많은 VR 영화가 왜 VR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루어졌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산업화의 마지막 단계인 대량 생산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을까요? 자, 이거는 VR의 최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몰입감입니다. 현실성이 엄청나요. 이거는요, 게임 시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게임을 일반적으로 몰입감이 엄청 강한 미디어라고 제일 지금까지는 제 생각되는데, 지금 게임 시장은 뭐 지금 팬데믹 특수가 있겠지만 근 2년 동안에 영화 전체 산업의 10배입니다. 예, 그 이전 팬데믹 이전까지는 한 3배 정도에 머물렀거든요. 3배에서 5배 사이. 근데 지금 10배가 되었고요. 자, 그럼 이 게임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알 수 있을 때 이런 몰입감을 이 VR은 갖고 있는데요. 또 거기다가 성공할 수 있는 한 가지, 뭐 발표자분들이 말씀 뭐 왔다 갔다 했지만 메타버스의 어떻게 보면은 라이징이죠. 그럼 메타버스와 뭐 상관이냐? 이게 사실 VR 기기 지금 나중에 또 잠깐 언급될 뭐 AR 그리고 MR, XR 뭐 그런 모든 기기가 지금 전까지는 되게 작은 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자본이 조금 가진 그런 데에서만 연구되었는데 이제는 틀립니다. 지금은 여기 표에 나왔잖아요. 애플, 텐센트, 뭐 메타, 페이스북이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대 기업, 천조 자산이, 그러니까 뭐 주식 저걸로 그런 기업들이 곳곳에 지금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이 머지않아 올해 내년에 VR 기기를 내놓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발전이 너무 지금 계속 눈부십니다. 뭐 이건 옛날부터 마찬가지겠지만 뭐 지금 표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하드웨어라든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디지털 DCC 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을 만들 수 있는 툴과 그런 다음에 뭐 수많은 영화에서 VPS 지금 얘기 나왔지만 그런 오프라인 렌더링들이 너무나 발전돼 가지고 정말 놀라운 장면을 볼 수 있게 됐고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제일 주목해야 될 것들이 기존의 그런 오프라인 렌더가 뿐만이 아니라 지금 계속 얘기했지만 리얼타임 렌더들의 비약적인 확장을 좀 잠깐 코멘트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뭐 많이 보신 분들겠지만 여기 지금 이렇게 나온 장면들이 모두 리얼타임 렌더링 엔진들이 만들어낸 장면들입니다. 놀랍죠, 어떻게 보면은. 자, 그럼 다시 또 이야기를 다시 돌아와서 반전해서 VR 영화는 다른가? 라고 좀 다시 한번 대목 수도 있겠는데 그에 대한 대답은 네, 예스입니다. VR 영화는 기존 영화와 틀립니다. 하지만 영화가 붙죠. 네, 영화의 여러 가지 문법은 이제 계승이 되어집니다. 뭐 시나리오 있어야 되고 그리고 카메라 워킹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똑같이 미장센로에서 레이아웃도 필요해요. 예. 물론 360도지 하지만 하여튼 시선은 앞에 보고 있으니까요. 자, 그에 더해서 또 VR 영화는 여기에 뉴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뉴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해가 몇 가지를 들 수 있으면 게임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 기기, VR 기기가 단순히 지금은 HND지만 곧 나올 무슨 여러 가지의 기기들에 대한 디바이스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그와 함께 아까 말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에 대한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적응이 빠르게 습득이 되어야지만 좋은 VR 영화가 나오게 되는 것을 지금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자, VR 영화 뭐 잠깐 여기 스틸 이미지는 어떻게 찍히냐면 지금 푸티지가 이렇게 찍힙니다. 그러니까 360도가 각각 좌우 시야가 해서 스테레오 이미지로 나오게 되고요. 이 작품은 기억을 만나다 2018년에 나온 작품이고요. 이 영화는 세계 최초로 4DX 관에서 VR 기기를 쓰고 만날 수 있던 작품이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지금 뭐 VR 뭐 기억을 만나다 뭐 메이킹인데 뭐 똑같죠? 뭐 스텝이 있고 뭐 배우가 나와서 연기를 하고 예.
자, 여기서는 이제 저는 VR 그 실사 영화에 대해서 좀 VR 실사 영화가 VR 애니메이션 영화를 좀 뭐 크게 나누면 두 개로 나누는데 이거는 뭐 그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VR 실사 영화에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 그리고 VR 영화에 대한 문법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정리를 제가 해봤거든요. 우선 계속 뭐 처음에 발표하신 것처럼 VR 영화는요. 지금까지 영화는 컷과 컷의 예술이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VR 영화는 공간과 공간의 예술입니다. 그래서 왜 이게 나오느냐면요. 기존 영화처럼 빠른 컷 처리는 인지 부조화 현상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얘기하지만 어지러워요. 어지럽고 멀미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월드와 월드로 이어가야지 컷과 컷은 위험하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시야가 360도다 보니까 환경도 되게 세밀하게 조정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괜히 여기 스텝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스텝들 다 저쪽으로 다 엄대로 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미장센도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계속 인지 부조화인데 시선을 유도할 등장이나 카메라 워킹은 충분히 천천히 들어와야 돼요. 지금처럼 갑자기 뭐가 확 들어왔어. 지금까지 영화는 뭐 어떻게 들어와도 그래 상관없죠. 컷만 잘 연결하면. 하지만 360도 VR 영화는 뭐든지 관객의 시선을 유도하게 한 장치들은 천천히 들어와야지 아까 말한 인지 부조화가 최대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프리비주얼 작업은 정말 필수예요. 이건 계속 얘기했지만 왜냐하면 영화에서 지금까지 프리비주얼 중요한 건 분명히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제작비 단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 VR 영화도 그거 플러스 사람들의 관객의 인지 부조화, 멀미나 어지러움을 최대한 없애게 하려면 이거를 프리비주얼 작업을 안 하면 바로 깨지기 때문에 이거는 감독이 철저하게 고증을 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뭐 다음은 뭐 애니메이션 영화인데요. 뭐 이거는 기생충 VR 여러분들은 참 많이 못 보시겠지만 기생충 VR 영화고 이건 다 순전히 이제 3D로 만들어진 작품이었고요. VR 애니메이션 영화를 좀 저는 더 주목하고 있어요. 제가 뭐 지금 속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우선은 뭐 스택과 환경 문제에서 되게 자유로워요. 뭐 이 스텝이 찍힐 뭐 아니면 어떻게 뭐 그 장소가 어떻게 뭐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 없으니까 다양한 형식으로 실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실시간 게임 엔진으로 인터랙티브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즉 이거는 되게 중요한 말인데 게임 플러스 영화를 믹스 앤 매치를 할 수가 있다는 게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좀 샘플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요번에 이게 다음에 보여드릴 영화가 이제 시인의 방이라는 작품인데요. VR 영화고요. 윤동주의 시인의 삶을 다루는 영화인데 이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 VR 경쟁 부분에 노미네이트가 됐었습니다. 사실 많은 영화제가 있지만 저희 이 VR 영화는 사실 영화제에서는 뭐 여러분도 아시죠 로비스트 같이 좀 있어야지 그리고 아니면 뭐 기관이 가가지고 계속 그거를 해서 계속 스킨십을 해야지만 어떻게 되면 이렇게 노미네이트 될 거겠는데 이번에 사실 이거는 최초로 그냥 아무런 상관이 없고 아무런 접촉도 없었고 했지만 이게 노미네이트 돼 가서 되게 저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이제 하면서 이제 영화를 봤는데 제가 눈물을 좀 질 수가 있었던 게 나의 아저씨 이게 좀 처음이었어요. 나의 아저씨는 너무 눈물을 뭐 찔찔하면서 봤는데 사실 제가 좀 감정이 요즘 나이가 먹으니까 좀 근데 이게 나중에 그 윤동주 시인의 그 감옥에서 어떤 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이제 갑니다라는 그 대목을 탁 들었을 때 제가 갑자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뭐 하여튼 근데 이게 20분짜리 영화인데 거기 베니스 영화제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사실 윤동주를 어떻게 합니까? 그죠 모르죠. 근데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보더라고요.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극적인 거였거든요. 이 사람 삶도 모르는데 그 20분밖에 안 되는 그 상영의 그 짧은 순간에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거는 되게 분명한 엄청난 임팩트가 분명히 있었을
쉽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의 방에서 쓰인 대표적 문법 그냥 세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고 좀 가보겠는데요. 지금 뭐 영상에 보면 알겠지만 시인의 방은 지금 맨 위에 왼쪽에 보시면은 시퀀스 스타트마다 미니어처 세트를 이렇게 관조해 보는 듯한 카메라로 시작되는 게 되게 그 첫 번째 문법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간중간 관람자가 VR 컨트롤로 영화의 세트를 움직이거나 아니면 진행을 도와줘야지 그 이야기가 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즉 이거는 아까 얘기한 인터랙티브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성을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맨 마지막이란지 여기 보시면 뭐 환하게 빛나는 것도 이렇게 시가 들어와서 이런 나무가 이루어졌다는 설정인데 요런 어떤 우리 한글로 이용을 해서 스토리 진행함과 미장센을 할 수 있는 요 세 가지 영화적 문법, 그러니까 VR 문법을 집어넣어서 영화를 만들었고요. 여기 지금 사운드가 안 나오는데 뭐 마지막에 이제 이 맨 마지막에 이제 엔딩 부분인데 여기서 서시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하여튼 감동이죠. 예. 네, 하여튼 이런 문법이 쓰였고요.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마치도록 하고요. 새로운 것이 이게 지금 마차와 뭐 내연기관 그리고 전기차 뭐 처음에 전화기 우리가 말했던 뭐 이런 휴대전화 그리고 우리 스마트폰 이렇게 되는데 새로운 것이 나오면 처음에는 모두 이제 부정적인 거를 지정하고 그래요. 그게 다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에서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잘된 것들은 그리고 항상 새로운 주는 혁신적인 것들 특히 그런 것들은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적응시키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 아직 VR 영화가 아직 그 완성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완성이 아니기에 지금 이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좀 단절된 부정이 아니고 지속적인 진행 관찰과 관심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VR 인프라,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거대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정말 VR 인프라, 헤드셋을 만들고 뭐 어쩌고 만들고 사실 우리 한국 우리 실정에서는 어렵죠. 하지만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냈을 때 우리는 컨텐츠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인프라에 올라타는 매력적인 컨텐츠를 만들 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컨텐츠라는 게 많이 만들어봐야지 매력적인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건 확실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발 우리 산업이 그런 VR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사실 부산국제영화제가 VR 파트를 없애는 건 전 되게 좀 퇴행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다른 국제영화제들은 오히려 VR 영화를 계속 집어넣고 비중을 늘리고 있는 추세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다시 한번 저는 짧은 코멘트를 남기고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VR 영화 관련돼서는 정말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졌다가 오히려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수석님께서 가지고 계신 새로운 솔루션, 특히 이 인터랙션이 가능한 실시간 렌더링을 기반으로 한 VR 영화에 대한 미래를 보여주신 것들은 앞으로 지금 다시 논의가 VR 영화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되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지금 세 분의 발제자분들께서 각자 조금은 다른 영역일 수 있지만 영화의 확장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굉장히 좋은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그 어떤 오늘 주제에 대해서 또는 아주 세밀하게 어떤 발표자분들의 주제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토의해 보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은 거기서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선생님. 네, 유태경 교수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LED월에서 8프레임 지연이 있어서 40% 크게 렌더링 한다는 설명이 있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프레임에 잡히는 배경보다 40% 크게 배경을 잡아서 렌더링 한다는 뜻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카메라가 이렇게 비출 수 있는 볼륨이 있는데 그 볼륨을 그 뷰 프로스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영역이 패닝이나 뭐 틸업을 하다 보면 8프레임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맞춰서 렌더링을 하면 삐집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8프레임의 지연이 생겨도 괜찮게 40%를 늘려서 찍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VP에서 찍는 것을 카메라 무브먼트가 빠르면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린 스크린을 그 카메라 볼륨 안에 넣고 나머지 영역은 그대로 백그라운드를 두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후반에서 촬영을 포스트 프로덕션을 정확히 넣을 수 있고 리플렉션의 이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제작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진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발표하실 때 시간이 없어서 많은 말씀을 못 하신 것 같아서 사실 질문의 요지는 이제 준비해 오신 말씀 중에 하나라도 더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거나 혹은 교수님께서 영어로 쓰신 책 중에 그 미디어 헤테로토피아 그 내용들과 많이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거 제가 요약하기로는 디지털화 때문에 다국적 제작이 가능해졌고, 사실은 영화에 나오는 배경들이 그 제작하고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우주의 배경이 나오는 게 우주가 초국가적인 배경이니까 그런 배경들이 많이 볼 수 있다. 영화 제작이랑 영화가 보여주는 내용이나 배경, 미학이랑 관련 있게끔 봐야 된다로 이해를 했는데요. 조금 더 다른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이시나 준비해온 주장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 공간에 아까 맨 처음에도 발표에서 공간의 얘기가 나왔는데, 그리고 아까 VR 말씀하실 때도 공간의 확장, 아무튼 그러니까 컷이 아니라 그러니까 공간으로서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공간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분석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아까 말을 많이 못했던 부분은, 그러니까 우주적인 공간이 굉장히 상상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약간 현실적인 공간도 된 거잖아요. 우리나라로 이제 누리호도 올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SF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 상상력을 자극하고 우리의 상상력이 다시 기반이 돼서 또 과학기술도 발전하고 그렇게 상생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그 영화 속에서 그 공간 형성을 할 때 상상된 것을 구체적으로 구현을 할 때 그러니까 아까 물질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못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상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의 흔적을 굉장히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뭐 화성, 그러니까 마션에서 뭐 화성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아무튼 로케이션 촬영을 해서 진짜 지구에 아까 와디룸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지구에 있는 공간을 CG를 VFX를 통해서 좀 낯설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모듈러한 그런 특성을 통해서 그것이 조립되면서 그러니까 그거 가상적인 것과 실제로 있는 것의 그런 조합을 통해서 그것이 합성되면서 그게 이음새 없이 굉장히 매끄럽게 합성이 되지만, 아무튼 그 이면을 보면 굉장히 많은 노동의 흔적도 있고 장소의 흔적도 있고, 그러니까 레이어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레이어들이 그러니까 진짜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그 레이어들이 어떻게 합성이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게 저의 주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서강대 메타버스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저 VR 영화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도 VR 영화에 대한 담론이 조금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감 되게 많이 되는 발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제 VR 영화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인터랙티브성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기존의 게임과 영화를 합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해주셨는데, 여기서 그럼 저는 그거를 보는 입장, 그러니까 소비하게 되는 입장에서 궁금한 지점이, 이거를 그러면 보게 될 사람들은 기존의 게임 이용자들이 이것을 이용을 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영화 관객들이 이것을 소비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이걸 아예 새로운 하나의 콘텐츠로서 새로운 타겟층을 발굴을 해야 할 것인지, 좀 이런 부분에 저 스스로도 약간 좀 혼란스러운 지점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쵸. 이게 지금 우선 VR 영화를 지금 경험해서 다시는 안 보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특히 이제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어떻게 올라가신 분들이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초반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그게 그 단점이 너무 지금 사실 되게 커요. 예, 지금까지 VR 그 HND가 그래서 어, 거기다 플러스 그 지금 가격까지 분명히 있거든요. 가격이 지금 많이 내려왔지만 뭐 한 4, 50만 원은 줘야지 그 VR 그 헤드 마운트를 살 수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이게 하여튼 커팅 엣지잖아요. 지금 이 기술이 어떻게 보면 아직도 커팅 엣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일반화는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발전성이라든지 지금 확장 면에서 보면 그 커팅에서 주르르 이제 이룰 것 같다는 분명히 확신이 저는 들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기간의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게 우선 첫 번째로는 그런 커팅 엣지를 주로 소비할 수 있는 젊은 층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거에 대한 이해가 되게 높으신 특히 게임하는 분들이 그에 대한 되게 그 신제품 아니면 새로운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 되게 그냥 쉽게 받아들이시고 되게 쉽게 소비를 하시거든요. 우선 그래서 젊은 층에 이런 게임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훨씬 더 뭐 초반에는 되게 저 빨리 흡수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게 몇 년 아니면은 어떻게 되지 뭐 기간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은 거기서 야 걔네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부류에서 요즘에 HM들은 옛날하고 비교하지 마. 장난 아니야. 너 해봤어? 너 써봤어? 안 써봤으면 말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모든 새로운 기기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게 안정화가 어느 정도 됐을 때는 그 폭발력이 곧바로 그냥 일반 대중한테 바로 퍼질 겁니다. 예. 그 전기차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전기차가 이거는 이거는 TMI인데 제가 바꿨어요. 근데 저는 다시는 이제 내연기관차는 절대로 안 탄다는 게 저한테 왔거든요. 근데 미디어 역시 이런 것도 이게 뭐 영화는 또 틀리겠죠. 어떻게 보면 보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지만 이걸 한번 제대로 안정된 거를 맛봤을 때는 장난 아니다라는 반응이 분명히 빨리 퍼질 거라고 좀 확신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사견을 약간 덧붙이자면 VR 영화 관련돼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방향이 여러 가지가 됐든 간에 지금 기술적인 문제 이외에 다른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이론적인 확산도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도 간혹가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좀 주목해야 될 게 인터랙션이 가능한 실시간 렌더링은 기존의 VR 영화와 분명히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신다면은 아마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들이 좀 더 가치 있고 또 한번 그런 부정적인 의견을 한번 대결해 볼 만한 그런 얘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 혹시 관련돼서 궁금하시거나 논의하고 싶으신 분 없으신가요? 그 벌추얼 프로덕션이 시작한 지가 되게 오랜 시간이 됐었고 VR도 시작한 지가 되게 오래되었었는데 현 시대에서 봤을 때는 곽광받은 게 최근에 들어서 곽광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존재는 했지만 곽광을 받는 시점은 다른 부분이고 근데 미래를 봤을 때 과연 제작자가 아닌 관객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조금 좀 더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개인적인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요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짧게 세 분이 간단히 한마디씩 하시면서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는 거로 하면 어떨까요? 실은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 저희가 오늘 VFX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겠지만 실은 사람이 빠져 있었다라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아까 본질 얘기하실 때도 영화 아무리 복원이어도 결국에는 본질로 돌아가는 선택이 있었다고 하는데 실은 VFX 얘기하시면서 VFX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지금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거든요. 또 VFX 관련돼서 아까 노동 문제도 나왔지만 실은 뭐 우리가 화려한 VFX 현실만 보지만 의자에 앉아서 돌아가시는 VFX 작업자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VFX를 논하는 거는 조금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VFX와 아니 오늘 발표하신 부분들과 그 사람과의 관계들에 대해서 관객들이라는 한정을 좀 지어서 한마디씩 해주시고 오늘 세션을 마치면 어떨까 합니다.
네, 할 말은 사실 많은데 짧게 하려니까 네. 사실 아까 그 제가 쓴 책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근데 그러니까 그 관객의 시각이 그냥 바뀌는 것 같아요. 그 기술에 따라서 그 아까 상상력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아무튼 그 시각적인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형성이 되면서 그게 어느 정도 공유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고 습득할 때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상 매체가 주요 소비하는 사람들이 그 텍스트 매체 리튼 텍스트를 주요 소비하는 사람들과 생각하는 방식, 사고 방식이 굉장히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그 영화를 감상하는데 그 영상을 감상하는데 더욱더 즐거움을 가미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함축되어 있긴 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는 기술은 어쨌든 가시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앞서 발표할 때 버추얼 프로덕션 기술이 최근에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기술적인 누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소개를 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최근에 가시화가 돼서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집중을 받는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보다 좀 안타까운 시각은 뭐냐면 업계에서 이 버추얼 프로덕션을 제작의 도구가 아니라 약간 인프라처럼 본다는 거죠. 그래서 LED 월 볼륨을 제작하려면 못 들어도 한 10억 이상 들여야 되는 건데 그 인프라에 초점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게 양상이 부동산 사업 같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결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시각화 도구를 쓸 것이냐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 관객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는 부분은 없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와 VFX의 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위기를 우리가 잘 모면할 수 있는 도구이고 그렇게 잘 극복을 한 다음에 생산성 높은 형태로 수익성이 생겨야 더 좋은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관객은 작품으로 혜택을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계속 얘기했지만 저는 우리 보는 관객들의 말 그대로 지금 제목대로 시각적 확장을 이루어준다는 면에서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했지만 마차를 타다가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자동차를 타다가 전기차 타고 뭐 그런 것처럼 이거 우리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객들은 계속 보면은 100년 이상 동안 2D 평면에서 살아왔고 그게 그게 모든 거의 전부라고 생각한 거에서 이게 그 세상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이 나한테 존재한다는 거를 이게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그거에 대해서 일반적인 관객은 그렇게 시야가 확장이 되면 다른 데에서 생활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에서도 확장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익스피리언스는 확장이 되면 다른 자기의 환경이 또 바뀌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진보적인 사회는 그런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보수적인 사회는 저는 싫거든요. 계속 발전이 되고 트라이하고 계속 앞으로 나가는 게 일반 엘리트들이 가진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서 VR 영화가 그런 거에서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그 사회자라는 그 명목하에 오늘 시간을 많이 늦게까지 썼습니다. 네, 오늘 여러 플로어에 와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저희 세션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션 3을 진행해 주신 사회자분하고 발제자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장 4시간 동안 긴 시간이었는데요. 끝까지 함께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런 만큼 흥미로운 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만큼 한국영상자료원의 고민도 더 깊어진 것 같고요. 앞으로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게 오늘은 영화의 오늘에 대해서 말씀드린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각자 계신 분들께서 영화의 오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럼 이것으로 저희 포럼 비프
가상의 재고 영화가 되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